1958년 전남 광주시 평범한 가정의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가세가 기울어졌고 홀어머니가 삭바느질하며 힘겹게 7남매를 키워냅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머리가 똑똑해서 광주제일고에 진학,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한 그는 서울대 입학 후에도 운동권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대학가는 운동권 바람이 거셌는데 서울대 운동권을 이끄는 미남 쌍두마차로 77학번 서울대 동기생인 유시민과 함께 심재철이 유명세를 떨칩니다. 잠깐 이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6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되며 한동안 짧은 평화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서울의 봄. 소용돌이 치는 한국 현대사의 유일한 평화의 기간으로 불린 이 시기는 12.6 사태로 인한 최장기 집권 대통령의 갑작스런 퇴진과 더불어 최고위와 권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선거로 대통령 선출을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지만 민주화의 희망이 샘솟던 시기로 시위와 사건이 끊이지 않던 시기에 유일하게 잡음이 없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체코슬로바키아에 있었던 프라하의 봄을 빗대어 만든 말이기도 하죠. 희망찬 봄이지만 유난히 짧기 때문에 봄이겠지요. 봄이 새싹을 밟은 이가 등장하니 바로 신군부 정권의 전두환.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면서 민주화가 한 발 가까이 다가섰던 겨울.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합니다. 당시 두 개의 큰 시위가 형성되었는데 정보가 지금처럼 빠르지 못했던 따라 운동권의 중심인 대학에서 3월이 되어서야 알려지게 됩니다. 이 무렵 권력을 찬양하고 아부하는 교수들도 자연스레 생겨나죠. 이름하여 어영교수. 학생들은 이 어영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불 번지듯 번지며 3월 말에는 18개 교회에 8,000명에 달하는 인원으로 번지게 되죠. 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또 다른 하나는 병영 집체훈련 거부. 당시 유신 정권이 만들어낸 유산으로 대학 1학년은 의무적으로 군대 입영해 열흘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라 목소리가 모이며 무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시위에 집결합니다. 이 두 시위의 화력이 하나로 모이며 계엄 해제와 개헌 중단의 목소리로 합쳐지게 되죠. 다만 시위가 커져 신군부 진압 개입의 명분을 줄 것을 우려해 교내 시위만 계속되게 됩니다. 자칫 교내 시위로 끝날 상황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터집니다. 5.12 군사 쿠데타설. 신군부가 투입되니 학생들의 신변에 조심하라는 소문이 던 곳이죠.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교내 시위를 벗어나 큰 시위로 커지게 됩니다. 총 시위를 이끌어 나간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 바로 심재철. 결국 교내를 벗어나는데 큰 계기가 되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며 15일에는 서울역에 무려 10만 명이 모이는 위험을 보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위대가 모이자 시위대의 전진, 해산을 두고 토론이 시작되죠. 당시 시위대 인사들을 보면 현재 정치판의 유명 인사들의 올스타 팀격입니다. 우선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고려대 총학생회장 신기륜, 서울대 복학생 대표 이해찬,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 유시민, 서울대 복학생 현 장관 김부겸, 경희대 법대 재학생 현 대통령 문재인. 유시민과의 악연은 아마도 이 시기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야 농성파 유시민과 자진 해산파 심재철이 맞섰고 결론은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날의 해산은 전두환이 5.17 내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창탈하게 되죠. 회군하지 않고 농성했더라면 5.17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농성을 했더라면 당시 군부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강경 진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윌리엄 그라이스틴 미 대사가 유혈 사태를 우려 김대중과 김영삼을 통해 시위 자제를 당부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른 의견으론 서울은 해외 외신과 대사관이 모여있어 5.17이 못 일어났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 2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 감당하기엔 힘든 무게임인 틀림없는 사실이죠.
전두환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을 잡자 시위 주동자였던 다수와 심재철은 체포. 신군부가 주도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짜맞춰진 각본대로 고문당해 고역을 치릅니다. 남산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던 동료들과는 달리 수도경비사령부로 끌려가 수도위 높은 특별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의 서로의 진술로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상황. 유시민의 90쪽 진술서에 77명의 시위 인사들이 옥고를 치러했다는 게 심재철의 의견. 유시민의 반박은 비밀 핵심 인사들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창작한 내용들을 적었다고 항변. 어쨌거나 둘의 진술서는 강화과 고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 다시 당시로 돌아가 상황을 본다면 사이가 그리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에 함께 이름을 올리기 때문이죠. 당시 교내 학생을 경찰 프락지로 의해 납치,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4명이 구타, 감금 및 무고문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유시민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기도 하죠. 훗날 유시민 장관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에게 있어 흑역사인 사건인지라 진술서로 공방은 펼쳐도 이 사건은 언급이 없습니다. 85년 심재철은 교사로 임명, 잠시 영어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기도 하지만 적성이 맞지 않았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MBC에 입사, 기자가 됩니다. 방송사 최초로 노조를 설립, 초대 전임자가 되죠. 이후 95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하게 되며 많은 욕을 먹게 됐는데 운동권의 주도 세력이자 회군의 주동자였던 그가 기득권 정당에 입당하니 배신자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인지 진술서로 공방이 오갈 때도 운동권 인사의 지지는 유시민 쪽에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정계로 진출 후 5선 의원을 달릴 만큼 당내 입지가 탄탄, 친이명박, 비박근혜계이다 보니 박근혜 집권 후 친박 진박으로 뜨거울 때 상대적으로 소외된 적도 있지만 원내대표로 화려히 선임. 현재 나경원의 뒤를 이어 원내대표에 임명, 정치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